왜 우리가 파인애플 공부법이 필요한가? 먼저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08년 방한시에 토플러 선생이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한다는 것을 토플러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15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공부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청소년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한국의 청소년들과 핀란드 청소년들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 아이들이 핀란드 아이들보다 공부 시간이 2배가 많습니다. 2배, 2배. 그런데 성적은 같아. 오히려 핀란드가 좀 더 상위에 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행복도가 또 최하위입니다. 행복도 최하위.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최하위에 할 수 없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핀란드 아이들은 공부 시간은 한국 아이들보다 반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 흥미도는 최상위야. 행복도도 최상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보면 한국 학생들 수학 성적 OECD 2위, 공부 시간은 1위, 핀란드보다 배다. 이렇게 신문기사 내용들을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력이라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한국 아이들이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한국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핀란드 아이들보다 2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은 10시간을 공부해야지 500점을 맞아. 그러면 단위 시간당 공부량, 즉 공부력은 50이라는 공부력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10시간을 50이라는 공부력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총 공부한 양 50 곱하기 10 하니까 500이 나오는 겁니다. 500이. 근데 핀란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500이에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보다 공부 시간이 반밖에 안 돼. 즉 5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500이 나온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공부량인 이 공부력이 100으로 공부력을 100으로 유지하고 공부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500이라는 점수가 공부한 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시간이 아니라 공부력을 높여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공부 시간을 엿가락처럼 질질 끌게 만들면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력을 어떻게 높여서 짧은 시간에도 공부를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파인애플 공부법은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인데 먼저 우리 한국 학생들은 브레인을 좀 뜯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김포공항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잠실역까지 가는 거를 지금 이제 네이버 지도 맵을 통해 가지고 교통도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온통 빨간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갔다 섰다 하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잠실역까지 2시간씩이나 걸립니다. 2시간씩이나. 다 빨간 라인이에요. 다 빨간 라인.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머릿속이 다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공부 결과는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대신에 핀란드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와 같이 온통 그린 라인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잠실역까지 이런 상황에서 가면은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즉, 아까 한국 아이들의 그 교통도에서는 2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이런 교통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똑같은 핀란드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그 공부 습관, 공부 시간, 공부력의 결과가 똑같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통도 사진을 제가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알려면 이 사람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토 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로로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습은 전기적인 시냅스예요. 전기적인 시냅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뉴런 두뇌 세포입니다. 첫 번째 두뇌 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 뉴런으로 이제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톤 머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뉴런이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예. 그러니까 한번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면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계속 뉴런들마다 다 전기 신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요, 공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요 누수가 어디에서 주로 있냐면 요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고요. 바뀌니까 전기 피복선이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피복선이 없다면 여기서 누수가 일어나요. 정보에 대한 게. 그 정도 외에는 공부 효과가 아마 90%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전기 시냅스를 개념해서는 한국의 교육 방법인 암기, 주입식 이 방법을 쓴다면 이 전기 시냅스 개념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공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끼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뉴런에서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요거 뭐냐면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 시냅스에 가까워져 갈 때, 그리고 다음 뉴런으로 이제 옮겨져 갈 때 정보가 전기 신호에서 요로 정보가 옮겨져요. 여기 신경 전달 물질로. 그러면 이게 화학 신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화학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요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화학 신호가 이제 여기서부터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매체가 이 정보를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공부 물질, 행복 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브레인의 상태라면 이것이 잘 분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불안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가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탁해지는 겁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탁해져 가지고 이 정보가 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데 여기에서 배리어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장벽을.
그래서 다음 뉴런으로 잘 못 옮겨져요. 못 옮겨져.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공부 효과가 안 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동영상 비슷한 걸 하나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와 같이 정보가 전달이 될 때 여기까지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배돼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여기에 공부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게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다음 뉴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라는 것은 정신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활동. 예. 정신활동은 물질활동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활동은 곧 물질활동과도 결부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정신활동이자 물질활동이다. 이 개념이 있지 않으면 너는 왜 공부도 안 해? 남들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누워 잠만 자는 거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전기 시냅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값지게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물질 활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 개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활동을 하는데 물질, 즉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100여 종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100여 종 신경 전달 물질이. 근데 규명된 거는 아직 60여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100여 종이 여기서 다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좋은 컨비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지저분한 컨비네이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화난 신경 전달 물질들만, 예를 들어서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포로 정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이거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활동은 물질이 개입이 된다. 옛날에는 유심론, 유물론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에는 물질이 수반되며 정신과 물질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개념을 알면 오늘 공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건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개념일 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뇌과학자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공부는 정신활동이자 물질활동이다. 네. 그래서 공부는 전인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야 돼. 네. 그 다음에 감정이 기복이 없어야 돼. 즉 이야기 뭐냐면, 정서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어떤 그 염려거리가 온다든지 뭐 상황에 분산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감정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서 지능이라고 해요. 이 정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이 피를 많이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돼 있고, 음식 영양가 좋은 거 많이 먹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의 기본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좋은 아이들, 즉 인간관계 좋은 아이들이라는 건 뭐냐면 배려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구들을. 그 다음에 공감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지수, 정직한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습니다. 집중력. 즉 공부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직하게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아이들. 이야기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삶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삶의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통찰력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전인 활동이지 지적인 활동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왜? 신경 전달 물질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질 활동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 한국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태냐?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런 상태예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즉 뇌 속에 빨간 라인이 가득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나쁜, 불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그다음 충동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만하게 하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고 해서 이렇게 공부 효과가 없어.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이 개념을 모르니까 공부 시간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니라 이걸 독이 많다고 표현하면, 쉽게 얘기해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브레인에 독이 많아. 브레인에 독. 브레인 톡스. 예? 브레인 톡스. 브레인 톡스. 이 브레인 독이 많은데 브레인 해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는 조금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이 조금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공부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해도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요. 이 세 번째 아이는 굉장히 많이 해독된 아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해독된 아이예요. 예. 네 번째 아이는 핀란드 아이들 같이 아주 그냥 행복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예. 이 아이가 10시간 공부할 거, 이 아이는 5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요 아이는 한 4시간이면 되겠지. 이 아이는 아마 한 8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뭐냐? 예? 자녀의 공부력을 높여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자녀의 공부력을 높여라. 이 공부력만 높으면 평소에 10시간 공부할 거 5시간으로 줄여서 공부해도 같은 결과를 나와. 그럼 나머지 5시간 뭐 하냐? 피아노 하고, 태권도 하고, 운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공부의 최소 단위는, 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게 하나의 뉴런이에요. 뇌신경세포, 두뇌세포죠. 이 공부의 최소 단위는 이 뉴런이에요. 뉴런 하나. 이 뉴런이 아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입이 찢어지도록 행복해야지만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런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허약하면 안 돼. 아주 근육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뉴런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비전 있게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학교 아이들을 집에 초청해요. 선생님들이 파자마 나이트를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파자마 나이트를 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밥 먹은 다음에 옹기종기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얼굴이 밝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하는, 경청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다 자기 옆에 친구들 좋은 점 말해주기, 칭찬해주기,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왕따가 사라집니다. 왕따가. 왜? 배려심, 공감의식, 공동체 정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교장실을 쉬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우유를 교장 선생님과 또 담임 선생님과 또 과목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우유를 마시면서 토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이런 그런 그 진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힘든 거 없니? 어려운 거 없니? 친구 관계는 어떠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뭐야 한결같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해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장실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교장실에만 다녀오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혜 충전소예요. 지혜 충전소. 또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걷는 날을 만들었어요. 도보 여행이라고 해서 도보 여행. 네. 걸어서 20km 정도를 걷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 군인들보다 더 빡센 그런 하루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힘들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왜?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갖게 되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은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악, 미술, 뭐 체육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수학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수학도 도전이거든요. 영어도 도전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도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전 의식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부력을 낮추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부력을 불안할 때 공부력이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집니다. 노로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예요. 짜증. 예. 짜증내고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초조할 때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강박증이 많을 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은 아이들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마음 치료를 해줘요. 이러한 아이들은 주로 마음 치료, 멘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멘탈 치료.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주고 강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즉효약이 감사 훈련이에요. 감사를 매일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이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초조, 두려움, 강박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해. 이것들이 다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긍정 마인셋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권위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가르기. 이게 다 뭐냐면 아주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우리 한국의 교육이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펙 잘 쌓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국 공부의 최종 목표가 취직이야, 취직. 야, 이게 얼마나 참 협소합니까? 얼마나 협소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 X,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금 뭐 전 세계의 과학 역사를 산업의 역사를 지금 바꿔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 취직할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펜 나왔잖아요. 내가 구글 취직해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취직해야지, 애플 취직해야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생각하면서 공부한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해서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이타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합니다. 왜? 남들이 물어볼 때 잘 설명해 주거든요.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공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공부에는 꺼내는 공부가 있고 집어넣는 공부가 있어.
집어넣기만 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꺼내야 되는 거야. 꺼낼 때 더 잘 집어넣어집니다. 또 부정직, 예? 정직하지 않아. 욕설 많아. 비속어 많아. 폭력적이야.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꿔주고, 정직하게, 예. 욕설, 비속어, 좋은 언어 쓰기, 이런 거. 좋은 언어 쓰기, 이런 걸 바꿔줘야 돼요. 좋은 인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좋은 인성. 그 다음에 또 네가티브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평, 뭐 사사건건 불평, 불만,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가 있어. 늘 어떻게 보면, 이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지, 머리에 신경질적인 어떤 뭐가 불만이 많은지,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부모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그 말 있잖아요. 부모가 말하는 습관 이게 부정적이다 아닌가 아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의식, 질투 뭐 이것들도 다 바꿔줘서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부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이와 같이 아주 빨간 라인을 가득한 상태. 초조와 불안과 뭐 두려움과 뭐 이런 아주 그냥 독이 많은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직도 점수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제 정체성은 뭘까요? 제 학생 파일에 적혀 있는 점수, 성적이 아닐까요? 뭐 등등 쭉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제쯤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이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아이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중간 과정 다 생략했습니다. 여러 상담과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꿨냐? 요렇게 바꿨습니다. 요렇게 바꿨더니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제가 행복한 공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점수, 즉 성적을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배우는 마음과 성실함은 놓지 않았어요. 이게 행복한 공부의 비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데 어떻게 다 동기부여시키냐면 욕심을 내게 합니다. 욕심을 갖게 해요. 네, 탐욕을 갖게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 남들 못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들어서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참 못된 엄마 아빠들이겠습니까? 행복한 공부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점수를 놓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점수가 더 좋게 나옵니다. 네. 이 비밀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요. 네, 아직도.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만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도 또 중요하니까. 네.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출이 구프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좋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 선생님들은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게 감사.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의 브레인이 바뀌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돌파, 도전 의식, 배리어 다 생깁니다. 관계 능력, 정서 지능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로 공부력을 높여야 돼. 감사로. 우리 아이인데 우리 학교 아이인데
지금 6학년이거든요. 소피아 양이라고. 잠깐 이 감사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Sophia Yang, a sixth grader studying abroad at Wonbang International School. Wonbang School is a school full of gratitude. In Wonbang, I've been constantly trained to find and express gratitude in my everyday life by writing a thankfulness diary. 이게 이 아이가 쓰는 감사 일기예요. 영어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예. 이걸 거의 매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바뀔 수가 없지. 아이고. 예. 거기까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력을 높여요. 공부력을. 공부력은 발바닥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력은. 그래서 왜냐하면 뛰게 되면 우리는 1시간에 5리터의 피를 생산하거든요. 그게 이제 뇌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뛰고 나면 1시간에 50리터의 피를 만들어줘. 50리터. 즉, 10배 많이 생산돼. 피가. 그럼 뇌로 공급해주면서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BDNF라는 뇌세포 생성 인자가 또 만들어져. 그 뇌세포가 많아져. 그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예. 나이 든 사람도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치매 덜 걸리는 겁니다. 왜? 뇌세포는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생깁니다. 뇌세포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뛰게 해야 돼. 많이 뛰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공부력을 높여야 돼요.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건데요. 매일 아침을 먹는 아이와 매일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아이들과 이 수능 점수를 비교 평가해 봤더니 매일 먹는 아이들은 294점, 거의 안 먹는 아이들은 275점, 거의 뭐 20점 차이 날 정도예요. 19점, 20점 차이.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 못 갑니다. 네, 네, 275점이나 이렇게 엄청 낮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공부력을 높여라. 그래서 아침 식사 안 먹는 아이들은 공부 잘할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침 먹어야 되는 이유,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적어왔는데, 두뇌는 이 자는 동안에도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5g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이 5g의 포도당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간에 저장이 돼. 60g. 그럼 60g을 1시간에 5g 쓰니까 12시간 사용할 포도당을 간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두뇌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12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즉, 전날 밤 7시에 저녁을 먹잖아요. 7시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7시면 이제 포도당이 끝난다는 거예요. 뇌가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없는 상태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고 잠자고 피곤해하고 공부도 안 들어오고 인간관계 나빠지고 인성 빵점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이 아침을 먹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으로 공부력을 높여야 돼. 수면으로.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사당 오락 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 결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지금 보면 여기 8시간 잔 아이가 있거든요. 8시간 할. 이 8시간 잘 때가 제일 학습 효과가 높아요. 8시간.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요 사이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면학회에서 다 또 연구가 되고 이 수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체에도 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음악을 통해서 공부력을 높여. 좋은 음악. 저희 아이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 대회 나가서 들립니까? 들립니까? 오케이. 이거 우리 아이들이 다 이거 의상이고 이거 다 소품 다 만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예.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학교에서 공부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이런 파인애플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나서 공부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학업을 대하는 태도는 내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업에 집중하고 능력을 키운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한 만방에서 공부는 자기만 잘하고 다른 학우들과 경쟁하는 게 아닌 함께 도와서 다 같이 잘해서 더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공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 함께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의 학교는 등수를 나누는 학교가 많아서 많은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를 하곤 합니다. 자기만의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공부법 책들이 자기만의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에 대한 책이에요. 대부분 테크니컬한 책들이 많습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걸 물으러 올 때 우리 반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 모르는 과목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 친구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도와주었다. 예. 이게 진정한 공부력 높이는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정리하면 파인애플 공부법은 행복한 공부법입니다. 전인적인 공부법입니다. 뇌과학적인 공부법입니다. 성적이 아닌 성장을 위한 공부법이죠. 1등이 아닌 only one을 추구하는 공부법이에요. 나만이 아닌 함께 잘 되는 공부법입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 실력을 쌓는 공부법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부법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공부법입니다. 영혼육이 강해지는 공부법입니다. 대학 너머를 바라보는 공부법입니다. 이게 파인애플 공부법이에요.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냥 경험상으로도 생각을 되짚어 봤을 때 저는 사춘기를 겪어내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뭐 교장실에서 밀크 타임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소통도 나누시고 하더라도 또 그 호르몬이 널뛰는 시기에 아무래도 또 아이들이 기숙사에 모여 있다 보면은 친구 관계도 있고 그럴 것 같죠? 경우에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저는 사춘기는 연애도 안 하고, 사춘기가 반드시 다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춘기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성별로 이제 발달하면서 또 이제 각자의 발달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짜증내고 화내고 뭐 심지어 욕도 하고 친구들끼리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춘기가 왜 심하게 오냐면 사실은 어릴 때 고생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 교육은 그저 애들은 쎄리 돌려라. 쎄리 돌려라. 대고생시켜라. 이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육체적인 고생?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생이라고 이제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챌린징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죠. 등산을 한다든지 아까 같이 도보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날려버려줘야 돼요. 이게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날려버려주는 것은 운동이나 등산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육체 활동을 통해서 없애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책을 많이 읽잖아요. 독서. 독서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사춘기 진통이 적어요. 사춘기 진통이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이걸 독후감을 써야 돼. 독후감이란 뭐냐면 정리하는 게
정리하는 게 독후감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앞으로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이런 자기 생각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폭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왜 사춘기를 진하게 겪냐면 사람이 맨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맨 위에 껍데기가 맨 위에 있는 뇌가 있잖아요. 이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가장 늦게 발달해요. 전두엽이. 즉 사춘기를 잘 겪지 아직 심하게 겪는 애들은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빨리 발달시켜 주면 사춘기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두엽을 어떻게 빨리 발달시켜 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독서야. 사실은 독서. 그리고 개고생. 농담이고요. 챌린징 프로그램. 챌린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없어져. 그리고 중2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중2병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2병이라고 자기 중2병이라고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요. 엄마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중2병이라는 그런 것들을 역이용을 해서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화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중2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기다. 사춘기가 아니라 청소년기다. 저희 학교에서 사춘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청소년기다. 네. 봄날과 같다는 거죠. 청소년기. 네? 네. 꿈을 꾸는 기간입니다. 그때.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돼. 네.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춘기 없애는 방법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별도 과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운동선수거든요. 사춘기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우울증이 없어요. 네, 물질적으로 아까 그 공부력은 물질 그거다라고 했을 때 호르몬 그래서 없었구나.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었나 보다 지금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운동하니까. 그렇죠. 그 운동이 그게 굉장한 운동이 끈기를 만들어주고요. 인내력, 도전력, 그다음 뭐 몸 건강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운동 뇌가 우리 전두엽의 공부 뇌에 같은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운동하고 책을 안 보거나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운동을 하고 나면 뇌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뇌세포를 연결시켜 놔줘야 돼. 그건 뭐냐?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려운 거를 공부씩 하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연결이 되나? 그러면 뇌세포가 계속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 다른 분들 하기 전에 한번 하자.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한 건 알겠는데 그 학교 이후에 일을 뭐 잡이라든지 어떤 성취감을 얻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이제 많이 가는데 졸업 후의 진로? 졸업 후의 진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취직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취직 안 되게 내가 그 대기업 간부들 라사장들 많이 아는데 만방학교 학생들 절대 뽑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거다. 너네들 스스로 너네들 길을 개척해라. 라고 그렇게 공부를 협박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거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하나는 깃발 인생이 있다. 깃발 인생. 하나는 빨대 인생이 있다. 빨대 인생. 공부 잘해가지고 북경대, 청와대, 뭐 스탠포드 가가지고 기껏 취직하려고 하면 빨대 인생 되는 거다.
왜 남의 돈 빨아먹냐? 그건 빨대 인생이다. 우리 그냥 허허 벌판에 깃발 꽂아라, 깃발 꽂아라. 예? 깃발 꽂아라. 예?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깃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깃발 인생 되기를 원하지 빨대 인생 되기를 원하면서 학생들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취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하려면 뭐 토익을 몇 점 받을 이런 아주 테크니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깃발 인생 되라.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라. 얘기합니다. 예. 훨씬 더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누가 더 잘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나왔죠. 스탠포드에서 공부했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연구 성과도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름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이후에 뭐가 더 나에게 더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근데 스탠포드를 어떻게 보면 때려쳤어요. 그리고 중국에 갔어요.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발을. 네. 흰 눈, 허허 벌판에 흰 눈만 가득한 거기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발을 꽂았더니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1,700명의 학생이 있어요. 300명의 교직원이 있고 이 1,700명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매년 몇백 명씩 나갑니다.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합니다. 계속해서 1,700명.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 6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상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깃발 인생인데 훨씬 더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이죠? 네. 따님? 네. 공부 잘 하되 좋은 직장 취직 하도록 가르치지 마시고 깃발 꽂도록. 그래서 여성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고 여성 그런 여성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만방 출신 아이들은 창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나요? 지금 창업도 많이 하고요. 물론 또 뭐 이제 그 대기업에 뭐 취직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저희 학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인애플 공부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도보 여행 매년 하거든요. 20km. 그럼 군대 가면 다 교관이 돼요, 거의. 네. 그리고 군대는 유치원이라고 국방 유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이지하대. 쉽대. 네.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많이 몰라요. 네. 그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저희 졸업생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1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인애플 공부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살리는 공법이다.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공법이다 해서, 정말 우리 이 책을 또 접했고, 박사님 강의를 들었으니까, 네, 정신현님이 남편이랑 같이 들었는데 너무 유익했다고. 아유, 다 감사하네요. 네, 남편 일독을 꼭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저도 내가 저자지만 벌써 10번 이상 책이 나온 뒤로 맞아요. 10번 이상 봤어요. 그러면서 네. 내가 내 책인데 줄을 긋고 있더라고요.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꿀팁이 많은데요. 네, 또 많은 주변의 엄마들한테 정말 널리 알려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또 행복한 또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